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영희 작가의 회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대부분 쌍방 과실이듯 나와 남편의 관계도 쌍방의 탓이거나 내 탓이 더 많지 않았을까? 동상이몽인 우리 부부의 관계는 과연 남편만의 탓일까? 이영희 작가의 회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됐던 귀국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된 우리는 울란바토르 공항 로비에서 잠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탑승 항공기가 빤히 보이고 30여 분의 시간이 남았었다. 우리 일행의 캐리어가 내려지는 걸 멀거니 바라보다가 되돌아 나오는 황당함이라니. 낯선 이국 땅에서 졸지에 미아가 된 심정이었다. 여행사 대표가 그전 생각만 하고 예정에 없던 마두금 공연을 관람해도 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한 탓이다. 홍콩 시위 사태로 평소보다 검색에 1시간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을 관가한 것이다. 우리 안 식구 이름이 마두금이니 몽골 마두금 공연을 꼭 봐야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일행들도 애칭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매력적인 이름을 지었냐며 신기해했다. 마두금 공연 관람에 동의한 건 물론이었다. 그러나 몽골 여행에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고 너스레를 떨던 남편은 막상 비행기를 놓치게 되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게 마련이네 라며 둘러댔다. 그러면서 일정 지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밖에서는 저렇게 통 큰 호인이 차면서 집에서는 그런 구두쇠 독불 장군이 없다. 허풍과 위선도 대물림인지 자기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 사사건건 간섭과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독선을 부리는 남편의 성격에 시달려온 지난날을 떠올리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책 없이 막막한 시간이 이어지자 일행의 표정들이 굳어졌다. 정치를 잘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의 넋도리가 들렸다. 화나면 무슨 소리를 못할까마는 상황 파악을 못한 여행사나 우리의 탓이다. 정치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내 이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 일행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다. 공항 밖에 공원으로 나온 일행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사진을 찍고 생략했던 박물관 견학을 했다. 귀국 후 일정 때문에 마음이 급한 나는 전시품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두금의 유래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다. 마두금 이야기라면 몽골 작가가 써야지 미치코라는 일본 작가가 써서 유명해졌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마두금이 마두금을 외면하면 되느냐며 마두금 이야기 앞에서 내 손을 잡고 읽어나갔다. 마두금은 몽골 전통악기다. 동쪽에 살던 후루가 군대에 가서 서쪽 땅을 지키다가 그곳 마부의 딸인 예쁜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군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후루에게 처녀는 조농하리라는 말을 주면서 이 말을 타고 꼭 다시 돌아오라고 부탁했다. 고향에서 후루를 짝사랑하던 부잣집 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고 말을 죽였다. 조농할은 죽으면서 그 두개골을 악기로 남겼다.
푸르는 그 후 서쪽 지방에 두고 온 연인이 생각날 때마다 마두금을 연주했다. 라는 슬픈 사랑 이야기였다. 이혼을 생각하며 여행길에 오른 내게도 그들의 아픈 사랑이 잠시 가슴을 찡하게 했다. 한글 설명이 인쇄된 팸플릿을 한 장 가지고 나왔다. 마두금 연주곡이 담긴 CD도 한 장 샀다. 가이드가 가장 빠른 귀국 비행기 시간을 사방으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스마트폰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내일 아침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좌석표가 5개 있다고 했다. 칭다오에서 더 늦게 출발하는 좌석표가 9개 있어서 2팀으로 나누어 가야 한단다. 입국 이튿날 저녁 문학제에서 내가 신앙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전에 꼭 가야 하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우리 부부는 조금이라도 빠른 상하이로 얼른 신청을 했다. 뒤이어 혼자 온 장현섭이 신청을 했다. 울란바토르에서 가는 비행기가 내일도 없다고 하니 부부 한 팀이 더 신청을 해서 5명이 채워졌다. 우리 부부가 신청한 상하이 편은 푸동 공항까지 가서 숙박하고 아침에 출발한다고 했다. 전세버스가 다시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달려가서 우리 5명과 가이드를 내려주었다. 가이드가 한참이나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했다. 알고 보니 나는 상하이로 신청이 됐지만 남편은 칭다오로 신청이 됐단다. 여행사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급히 신청을 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가이드가 대표와 한참 통화하더니 9명을 태운 버스가 다시 왔다. 칭다오행 버스로 옮겨 타야 할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나를 쳐다보는 시선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염려보다 불신과 불안이 담긴 시선이다. 그러나 집에서와 달리 대범한 척 울화를 참는 것 같다. 자신이 타야 할 버스로 가면서 교대를 하는 김경석을 비롯한 일행에게 안 씻고 잘 부탁한다며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속이 오죽할까. 이제껏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부부가 잠시라도 떨어져 지내게 되니 홀가분한 면도 없지 않다. 앙금을 안고 사는 우리 부부가 다만 잠시라도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숙녀의 기회를 갖게 하려는 부처님의 배려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친정어머니는 첫아들을 순산한 뒤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나 마두금이다. 말 2자에 쇠금자. 금이 한 마리니 금쪽같이 귀하게 잘 살라는 소망이 담겼다. 귀한 재물 한 마리 생기면 혼자 잘 살려 하지 말고 남을 위해 베풀며 살라는 뜻이랬다. 아버님은 불심이 깊으셨는데 존경하는 주지 스님의 법명이 이두였다고 한다. 곡식 2마리 생기면 한 말은 중생들에게 베풀고 한 말은 절집 식구를 위해 쓰라는 뜻이었는데 그 스님의 법명에서 착안하셨단다. 머리 깎고 여승이 되라고 안 한 것이 다행이라 싶었지만 어릴 때는 그 별난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다. 짓궂은 사내 애들이 날 보고 가슴 두근거리냐고 묻거나 날대가리라고 놀렸다. 그래서 내 이름이 싫었는데 마두금이라는 몽골의 민속 악기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그 유래를 듣고 잠시 가슴이 찡했던 건 이름 때문은 아니었다. 발음이야 같지만 한자로 쓰면 뜻은 달랐다. 악기의 원산지나 내 국적이 달라
원 발음과 뜻이 모두 다른데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냥 우연 중에 우연일 뿐인데. 여름 휴가로 내몽골에 가자는 남편의 이야기를 나는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마두금, 당신은 꼭 몽골에 가서 마두금을 직접 보고 마두금 연주를 들어야 해. 악기도 제대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거잖아. 남편의 몽골 여행 제안은 제안이라기보다 간청에 가까웠다. 짐작컨대 요즘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 심중을 읽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리라. 내 이름이 악기 이름 따위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몽골의 초원 한가운데서 태고적 그대로의 청정한 별을 바라보는 신비한 체험에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티 없이 맑은 밤하늘의 별을 세고 여전사처럼 말을 달려볼 수 있다면 이혼을 생각하며 지쳐 늘어진 오감이 되살아날 것 같았다.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당신이 정 원한다면. 나는 마지못해 따르는 듯 내숭을 떨면서 남편의 제의에 동의했다. 독재자처럼 감시자처럼 아니 제왕처럼 군림하는 남편의 횡포에 지쳐 나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나를 달래고 화해를 모색하려는 남편과 동상이몽인 우리 부부의 동반 여행이 마지막 이별 여행이 될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잠시라도 지금 이 지겨운 상황을 잊을 수만 있다면 나쁠 건 없다 싶었다. 남편은 떡 벌어진 어깨에 우람한 체구로 남자답다는 말을 듣는다. 언뜻 보아도 위압감을 느끼는 만만찮은 타입이다. 그런 사람이 위계질서가 분명한 직장에서 의협심을 발휘한답시고 후배를 감싸고 상사를 치받는 만용을 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승진과는 등 돌린 사이가 되었다. 처신을 반성하기는커녕 밤중 홍독대처럼 명퇴를 신청했다. 반대해도 소용없겠지만 집안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얼굴을 맞대고 살자면 얼마나 더 나를 감시하고 볶아치랴 싶어 소화조차 되지 않았다. 남편 명퇴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우리 집 옆에 편의점을 운영하실 분을 찾는다는 쪽지가 나붙었다. 당신 처녀 때 격리과에서 일했으니 편의점 한번 운영해보면 어때? 느닷없는 제안이었다. 이미 독단으로 결정하고 명퇴금을 헐어서 계약까지 한 눈치였다. 내 의견이 파고들 틈은 없었으므로 나는 묵묵부답으로 넘겼다. 내가 수시로 교대할 테니 걱정 말고. 말뿐이지 싶었는데 그래도 한동안 자주 교대를 해주고 찾는 고객이 많아서 제법 재미가 있었다. 웬만큼 적응이 되고 나니 일을 할 때도 고생스럽다는 생각보다 남편의 감시에서 벗어나 해방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재미도 해방감도 잠시 건너편 아파트 앞에 대규모 제법 큰 마트가 생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전 주인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내놓은 모양인데 그걸 덥석 물었던 것이다. 수입은 줄고 입을 틀어막아도 터져나오는 하품만 늘어갔다. 남편의 교대 약속도 초반뿐이었다. 동창회다, 등산이다, 골프다, 갈 곳 많아 분주해진 남편은 종일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전화질만 하다가 해기울 무렵에 나타나 매출 상황을 내놓으라 성화다.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어느 놈에게 빼돌렸길 매출이 이것뿐이야 라고 피의자를 앉혀놓고 으름장을 놓던 본색을 나타냈다.
그러고도 일단 통장에 입금된 돈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되었다. 일하는 보람은커녕 앵벌이 그게 딱 내 신세였다. 편의점을 시작하고 얼마 후 얼굴 구경조차 못하던 친구를 모처럼 만났다. 답답한 속을 털어놓는 내 얘기를 들은 친구는 남편의 그런 행태가 의협심이 아닌 의처증 때문이라고 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던지 그게 안 되면 법률 자문이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아는 변호사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지금 네 남편이 하는 걸로 보아선 상담에 응할 것 같지도 않고 서로 이혼을 한데도 위자료 받을 조건이 안 될 테니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돼. 친구는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며 은근히 이혼을 종용했다. 남편은 경찰서 수사 담당 형사였다. 출장이 잦았다. 출장 중일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건 물론 내근 중에 한낮에도 툭하면 전화를 했다. 신혼 초에는 그것이 관심과 사랑인 줄 알았다. 염려 때문이려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려니 믿었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습벽은 여전했다. 핸드폰이 흔하지 않던 때라 잠시라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남편이 와서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다. 그리고 추궁하는 것이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굴 만났느냐, 주부가 살림 제쳐놓고 툭하면 집을 비우고 다녀도 되는 거냐. 대답하기에 지쳐 입을 닫을 때까지 몰아붙였다. 입을 닫고 침묵으로 버티자 남편을 무시하는 거냐며 손찌검을 다했다. 이건 사랑이나 염려가 아니라 불신이고 감시고 폭력이다. 그 후 남편에 대한 믿음은 깨지고 내 가슴에 쌓이는 건 미움과 분노였다. 출구를 찾지 못한 분노는 시루떡같이 켜켜이 쌓여 절망으로 가고 있었다. 금쪽같이 살아라. 남에게 베풀며 살라 하던 아버지의 소망은 결혼과 동시에 풍비박산된 셈이다. 금쪽 같은 내 인생은 아버지의 딸이었을 때뿐이었다. 베풀며 사는 인생은 시작도 되기 전에 파탄을 맞을 판이었다. 편의점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남편과 나의 사이도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졌다. 남편과 교대한 시간을 이용해 봄나물도 살 겸 전통시장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찾는 사이에 신호음이 꺼졌다. 5분 후쯤에 다시 신호음이 울렸으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또 신호음이 꺼졌다. 받기 전에 성급히 꺼진 전화는 모두 남편이 건 것이므로 내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남편은 받지 않았다. 황급히 편의점으로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서둘러 집에 갔더니 짐작대로 남편이 먹이를 놓친 범상을 하고 있었다. 조사실에서 흉악범 피의자를 다루듯 추궁이 이어졌다. 나와 결혼 전에 사귀던 작자를 만났느냐, 그 작자가 어떤 놈이냐, 무슨 깨볶는 얘기가 그리 많아서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놀아나도 되는 거냐. 재탕, 삼탕의 반복 문초다. 왈칵 쏟아내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나는 입을 닫았다. 쏟아지는 건 터질 듯한 가슴에서 치솟는 한숨,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과 콧물이었다. 적장을 무릎 꿇린 승전 장군처럼 추궁과 질책을 계속하는 남편의 말을 끊고 나는 딱 한마디만 하고 일어섰다. 우리 여기서 끝내요.
나는 옷장을 열어젖히고 보따리를 싸려는데 남편의 고함이 터졌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당신한테 붙잡혀서 수갑찬 죄인도 아니고 감시받는 사찰 대상도 아니에요. 노예나 시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보통 여자라고요. 내가 남편을 향해 한 말 중 가장 크고 긴 말이었다. 여보 이러지 마.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춘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이 손 놔요. 안 되는 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러지 마.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야. 왜 내 마음을 몰라?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나는 남편의 돌변한 태도와 비굴한 말씨가 역겨웠다. 또 한 차례 손찌검을 각오하고 선고처럼 말했다. 당신은 유능한 형사였는지는 몰라도 평범한 남편 될 자격도 없어. 끝내요. 남편의 오른손이 어깨 위로 올라갔다. 나는 탁상 위에 잿더리를 들어 남편을 향해 힘껏 던졌다. 파국을 각오한 저항이었다. 빗나간 유리 잿더리가 맞은편 벽에 부딪히면서 내는 파열음과 어깨 위로 올라간 남편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렸다. 남편과 내가 경악한 것도 역시 동시였다. 나는 남편의 손이 나를 때리려는 것으로 짐작하고 본능적인 방어책으로 잿더리를 집어 던졌고 남편은 의외로 과격한 나의 반항 때문에 답답해서 제 가슴을 쳤을 것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기 가슴을 쳤던 남편의 손이 이번엔 내 얼굴이나 몸통, 다른 어느 곳을 가격하리라. 불과 몇 초간의 침묵. 아니, 정막이 흐르는 동안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나 가격은 없었다. 나는 눈을 떴다. 눈앞에 벌어진 이변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남편이 눈앞에 있었다. 사막의 신기루인가? 아니면 환시인지 환각인지. 눈을 껌뻑여봐도 여전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당신 없으면 버티고 살 수가 없어. 날 용서해줘. 초연 배우가 대사를 외우듯 남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장애자처럼 판단불능 상태가 되었다. 남편은 울고 있었다. 울면서 지금까지 내가 짐작도 못했던 말을 했다. 어릴 적 얘기였다.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생모가 8살 때 집 뒤에 밤나무에 목을 맸다. 밤꽃이 지렁이처럼 밟히던 날이었는데 굵은 밑가지에 목이 부러진 허수아비처럼 매달려 있던 어머니를 보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자기는 밤을 먹지 못한다고 했다. 어렸던 시절에 큰아들인 내 아버지만 대학까지 가르치고 서둘러 결혼을 시켰어.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중매로 결혼이 성사됐으니 처음부터 기우는 결혼이었지. 무식한 어머니를 배관시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던 아버지의 불만은 점차 학대로 변했어.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나와 5살 위의 누나를 남겨놓고 세상을 버렸지. 어머니보다 많이 배우고 예쁜 계모는 유식한 만큼 간교해서 우리 남매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매질도 서슴지 않았어.
그럴 때마다 누나는 나를 감싸 안고 대신 매를 맞았어. 좀 더 자라서는 매질하는 계모에게 반항을 했지만 그건 "왜 때려요?" 라는 비명 같은 외마디 소리가 전부였지. 그러던 누나가 14살 때 가출을 했고 혼자 남은 나는 늘 공포에 떨면서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누나는 오지 않았어. 누나와 함께 있을 때도 어머니가 늘 그리웠지만 누나까지 사라진 후엔 밤낮 없이 계모의 눈총과 매질이 무서웠어. 혼자 떨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려. 남편의 눈물은 그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흔들렸다. 좀 더 커서는 내가 또래들에게 매맞는 아이나 놀림당하는 아이들 편을 들거나 대신 싸웠지. 어린 시절에 외롭고 두려웠던 기억과 누나도 없이 혼자서 계모에게 매질을 당하던 아픔 때문인지도 몰라. 누나는 자신보다 나를 위하고 사랑했지만 결국 나를 버려두고 집을 나갔어. 당신도 누나처럼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 당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 당신 힘든 거 나도 알아. 용서해. 반성하고 고칠게. 독선자인 듯 감시자인 듯 적장을 굴복시킨 장수처럼 당당하던 거구의 남자가 가냘프고 외로운 소년이 되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나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반성하고 고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는 친구의 말뿐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트라우마는 표피에 난 상처처럼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가까운 곳에 호텔을 잡았다. 부부팀은 6층이고 장현섭, 김경섭과 나는 7층인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내 옆방이다. 부부가 6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7층에서 두 남자와 같이 내리며 괜스레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눈을 내리 깔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마치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듯 잘 도착했느냐는 남편의 전화였다. 남편은 잠들면 비행기 못 타니 잠들지 않게 전화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문 꼭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또 본 병이 도졌구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씻고 누우면 골아 떨어질 것 같아 텔레비전 스위치를 눌렀다. 얼굴이 화끈했다. 19금 채널에 맞춰놨는지 노골적인 장면이 아랫도리를 강타했다. 최면에 걸린 듯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채널을 돌리지 못했다. 속옷이 흥건히 젖었다. 자극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굶주린 내 몸은 해가를 원했지만 남편과는 아니었다. 전라의 남녀가 벌이는 몸부림을 보면서 나의 원초적 본능은 KTX 상행선을 탄 것 같이 속도를 냈다. 차마 못 볼 것이라 여기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는 모수는 익명의 장막 뒤에서 거침없이 노출되는 인간의 본능인가. 옆방에 신체 건강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 몸을 뜨겁게 만들었다. 수절 과부가 밤꽃 피는 시절이면 널쩍다리를 송곳으로 찔렀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실제 밤꽃 냄새의 성분인 스퍼미딘과 스퍼민이란 성분은 동물의 정액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성보다 감성이 마성처럼 뻗치는 밤에
밤꽃 향기를 풀어놓아서인가 나는 잠시 생녀가 되었다. 등신 머저리. 부지 중에 소리를 질렀나 보다. 무슨 일 있어요? 라는 장현섭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이내 요조 숙녀로 돌아와 문도 열지 않고 아무 일 없다고 했다. 외간 남자의 침입을 은근히 기다렸으면서 아닌 척 시침을 때는 간교하고 비겁한 이중성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까똑 소리가 난다. 밤새 몇 차례나 전화를 하고도 뭐가 못 믿어워 첫 새벽에 또 까똑인가. 미안하다고 반성한다며 다짐하던 얼마 전의 일을 까먹고 수시로 도지는 병. 과연 그 병소를 끌어안고 어찌 살 것인가. 그러나 남편이 보낸 문자는 트라우마에 갇힌 불신의 반론은 아니었다. 내 사랑 마두금,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별같이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를 짓는데 정신이 몽롱했소. 거기에 빠져들어 늘 당신 주위를 맴돌았지. 당신은 치자꽃 향기로 내게 다가왔어. 상큼하면서도 허스키한 사이다 음색은 더 매력적이어서 내가 꼭 연주하고픈 악기가 되었소. 지금도 예쁘지만 당신이 그때 얼마나 청초하고 예뻤던지. 깊은 산속 암벽 위에 홀로 피어나는 이슬 먹은 원추리 같았소. 날마다 당신을 만나는 게 삶의 의미로 자리 잡았소. 거절하는 당신에게 껌딱지같이 딱 달라붙어 좋은 인연을 만들었소. 그리고 행복을 심어 오늘까지 가꾸어 왔네. 영원히 사랑하오. 읽고 나니 부지불식간에 웃음이 나왔다. 뭐 좋은 인연이라고? 행복을 가꾸었다고? 그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이라는 걸 의식해서인지 험악한 소리나 문자가 없는 게 다행이다. 밤에 문 두드린 남자는 없었느냐, 문 열어주고 불러들인 작자가 있다면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둥. 반응이 없으면 또 전화나 문자가 올 것이므로 답을 보냈다. 좋은 여행 마지막 여정까지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귀국해서 배워요. 말을 아낀 것은 혹시라도 남편이 속단할까 염려해서였다. 나도 사랑해요 어쩌고 감정이 섞이면 필시 동상이몽의 동반 여행이 의기상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속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폐장처럼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던 트라우마. 소년 시절부터 심어진 분리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고백에 연민이 갔다. 하지만 그의 다짐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5시가 가까워 왔다. 화장을 하려고 거울 앞에 앉았다. 지난밤 비록 혼자만의 상상이었지만 본능에만 충실했던 중년의 여인이 무척이나 낯설었다. 늘 남편을 짐승같이 취급하고 혼자 고상한 척 하더니 미친 것 소리가 절로 나왔다. 회오리 치던 속내까지 감추려고 콤팩트를 더 오래 두드렸다. 콤팩트는 내 얼굴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죄하는 것이었다. 마두곰에 얽힌 애절한 사랑을 상상하며 텔레비전 화면에서 웅트림치는 전라의 남녀와 함께했다. 밤새 내 육신에도 태풍이 휘돌아 나갔지만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쥐를 삼킨 고양이가 잔인했던 순간을 낯선 방에 버려두고 시침을 떼듯 나 혼자 한밤을 뜨겁게 보낸 객실의 키를 서서히 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장현섭 팀도 쫓아와 동승을 했다. 그들을 보니 괜히 무안해져서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봤다.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슬며시 다가와 은근히 친밀함을 표시했던 장현섭이 뭘 이렇게 달고 다니냐며 등 뒤에서 슬쩍 끌어안는다. 손길만으로도 감전이 된 듯 온 몸이 찌르르했다. 타이밍이 예술이라는 것도 모르는 등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두 남자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를 쳐다본다. 무례하다는 마음보다 더 많은 아쉬움이 감춰진 것을 알았을까? 나는 새삼스럽게 얼굴이 뜨거워졌다. 부부팀은 또 비행기를 놓칠까봐 불안해서 1시간 전에 나왔다고 했다. 가이드도 없고 티켓도 없는데 어떻게 공항버스를 탈 수 있을지 여행사 대표를 깨워 통화를 했다. 호텔 카운터 직원을 바꿔주며 실랑이를 한 끝에 5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가 도착했다. 이왕이면 짐 붙이는 19번 게이트 앞에 세워주었으면 하고 기사한테 헬로 해도 반응이 없다. 왜이? 하니 돌아본다. 궁 하면 통한다고 손짓 발짓 다하여 의사를 관철시켰다. 우리나라로 가는 동방항공에 무난히 탑승했다. 울란바토르에서 올 때와 같이 부부팀이 앞에 앉고 김경석, 장현섭과 내가 그들 뒤에 앉았다. 올 때는 나란히 남편과 앉아왔었는데 방향은 다르지만 느긋하고 평온한 마음은 아니다. 도착 시간을 보니 내일 행사에 펑크를 내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이라 안도의 숨이 나왔다. 장현섭이 여기저기서 셀카로 찍은 자기 사진을 보여주더니 내 것도 좀 보여달라고 했다. 사진으로 보니까 까무잡잡한 피부에 선 굵은 이목구비가 잘생긴 배우 같다. 흘깃흘깃 쳐다본 쌩얼보다 더 선명하고 섹시해 보인다. 나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다른 사람들 모델만 되어준다고 거절했는데 굳이 좀 보자고 졸랐다. 옆에 앉아서 더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아니 이건? 하며 놀랐다. 무엇인가 가로채서 보니 참 가관이다. 남편이 하도 전화를 해서 녹음 버튼을 눌러놓았었다. 그런데 동영상 버튼을 눌러놓았었나 보다. 혼자 보기에도 민망한 빈 방에 모노드라마 한 편이 찍혀 있었다. 절명하는 듯한 여자의 교성이 들리고 여과 없는 본능 그대로 나 뜨거운 욕망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를 가장 부끄럽게 만든 건 화면 속에서 남자의 애무를 받던 여자가 하고 싶다라고 내뱉는 신음소리였다. 열정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시간이나 그런 곳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꿈이 많고 도전적이구나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봐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당장 삭제 버튼을 눌렀다. 등신 머저리라고 하던 소리를 나 자신에게 확 되돌려주고 싶었다. 귀가 얇은 탓인지 증거를 잡아두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아내를 감시하는 듯 추궁하는 남편의 전화 목소리를 녹음한다는 것이 엉뚱한 버튼을 눌러놓았으니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는 쑥맥짓을 한 셈이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장현섭과의 동석이 껄끄러웠다. 초침보다 빠르게 헤어지고 싶은데 비행 속도는 시침보다 느려서 착륙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듯했다. 남자라는 상대만 없었을 뿐이지 같은 순간에 내가 함몰되었던 원초적 욕망을 저울로 달아보았다면
남녀 두 접합의 무게보다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눈치 빠른 장현섭이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용기를 내야 했었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천하절세 마두금을 연주할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네. 얼굴 뜨거운 수치심과 함께 나라는 여자가 무척 낯설었다. 이제껏 남편이 감시한다고 불평하며 자유가 그립다고 비명을 달고 살았다. 교통사고가 대부분 쌍방 과실이듯 나와 남편의 관계도 쌍방의 탓이거나 내 탓이 더 많지 않았을까. 동상이몽인 우리 부부의 관계는 과연 남편만의 탓일까? 장현섭의 뇌리에 박힌 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트라우마에 갇힌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리는 가련하고 정숙한 여인? 아니면 스스로 밤꽃 향기에 취해 요염한 척 육체로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몸뜨거운 여인인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잡으려던 증거 대신 엉뚱하게도 이혼당하기 마침한 증거를 잡았으니 장현섭의 뇌리에 박힌 내 모습은 뻔할 터였다.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장현섭이 중얼거린 말 속에는 나를 낚았다 놓친 고기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장현섭이 착각이나 망상에 빠진 탕하라고 나무랄 처지도 못 된다. 내 스스로 증거를 그의 손에 쥐어준 셈이다. 나는 정숙하지만 의처증 남편에 시달리는 가련하고 불행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장현섭은 아마 가가대소하며 나를 조롱할 것이다. 나는 친구의 말대로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 아직은 변호사와 상담도 하지 않았다. 뜨겁고 행복하던 신혼 시절의 기억은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전부 남편 탓으로 돌리는 이기적인 여자가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내 속을 다 알아버린 외간 남자와 나란히 앉아 구름보다 높은 하늘을 날고 있다. 남자는 이제 말이 없지만 세계 굶주린 마두금이란 여자를 마음만 내키면 언제라도 원초적 신음소리를 내도록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밤에 오랫동안 억제했던 육체가 본능에 휘둘리면서 옆방에 있던 이 남자를 나는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동석 자체가 형벌처럼 느껴진다. 이 남자가 무례를 저지르거나 혐오감을 주어서가 아니라 숨겨뒀던 나의 원형을 몽땅 들켜버려서다. 그런데도 남편 탓을 당연한 구호처럼 가슴에 담고 감시와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자처해 왔던 내가 아닌가.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는 비록 동상이몽일망정 남들처럼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비록 가식일지라도 자상했다. 기체 밑으로 흐르는 떼구름 속에서 갖가지 형상을 찾아서 그걸 보라고 일일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저건 쥐 모양인데 옆에 고양이 형상보다 크지?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못하겠지? 언제 저런 큰 쥐가 나타날지 모르잖나? 남편의 말 속에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잠재돼 있었다. 절대 강자였던 계모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리라. 신기하지도 재미있지도 않았지만 나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남들같이 다정한 부부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다른 비행기에 탑승한 남편의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을 것이다.
짝없는 두 남자가 나와 동행이라는 게 불안을 더 키웠을 것이다. 가뭄에 갈라지는 논바닥같이 타는 속을 감추고 의연한 채 애쓰고 있을 남편이 불쌍해졌다. 그 큰 체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애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던 모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한없이 여린 남자, 목을 메고 죽은 엄마와 가출한 누나와의 이별로 가슴에 못이 박힌 소년, 사랑의 결핍으로 관심이 늘 필요했던 소년. 나는 왜 그런 남편을 외면하고 금쪽 같은 나만을 생각했던가. 치근한 마음이 일면서 내 이름을 지은 뜻에 생각이 미쳤다. 남편이 보고 싶어졌다. 멀고 아득한 초원을 사이에 두고 헤어진 서쪽의 처녀와 동쪽의 후루. 타고 갈 말이 죽어 만나지 못하고 애태우던 두 사람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했을까? 누구도 상대를 탓하지 않았으리라.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 언젠가 초원을 가로질러 가서 만나는 날을 꿈꾸며 그리워했으리라. 옆좌석의 남자.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라며 나 마두굼을 연주하지 못해 지난밤을 후회하던 그는 고개를 삐딱하게 꺾은 채 곤히 자고 있었다. 이제 옆좌석의 마두굼 따위에 흥미도 없다는 듯. 잠시 후 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잠을 깬 장현섭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기 라고 입을 열었다. 나는 그의 말을 툭 잘랐다. 내릴 준비나 하세요. 공항에 도착하면 얼마 후 남편이 탄 비행기도 도착할 것이다. 몇 분이 되던 몇 시간이 되던 나는 공항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많이 보고 싶었다고 진심으로 말할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함께 마두굼 CD를 틀어놓고 그 애절한 음률을 다시 들어보리라. 남편이 나를 연주하겠다면 그 또한 함께하리라. 기체 착륙으로 인한 가벼운 충격 후 활주로를 달리는 창밖으로 눈에 익은 풍경들이 빠르게 내달린다. 떠난 것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법. 그건 진리인가 보다.